한여름밤 특별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철학을 취미로 삼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견해를 나누고 또 와인 한 잔 들며 깊은 논의를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다름 아닌 스피노자의 신과 자연의 동일성이었죠. 모임의 주최자인 박 교수는 매우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철저한 이론가이지만 언제나 재미있는 방식으로 철학을 설명하는 대천대적인 솜씨를 자랑했죠. 이날도 그는 대중과 자신의 연구실 사이에서 신 자연, 인간의 관계를 쉽게 풀어내 주려고 준비물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호두 몇 개를 올려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두를 봐주세요. 겉에서 보면 그냥 작은 열매에 불과하죠. 하지만 속을 열어보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작은 열매 안에도 나름의 복잡한 구조와 생명력이 숨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우주와 신처럼 말입니다.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을 동일한 하나의 실체로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신은 자연 속에서 여러분이 보는, 느끼는 모든 것에 존재한다고 믿었으니 말입니다.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흥미로운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 김 씨는 신도 자연도 모두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어서 박 교수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다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김 씨,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 있지 않나요? 그 식물을 돌보며 느끼는 감정, 생명을 키운다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지 않던가요? 스피노자는 신이 바로 그런 식물의 성장, 우리의 감정, 자연의 모든 현상 속에 녹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신이 어떤 초월적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매순간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존재라고 생각해보세요. 김 씨는 조금 이해가 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교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이 매일 걸어 다니는 거리가 여러분의 신적인 공간이라고요. 자연, 바람, 불완전한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신이 표현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순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박 교수는 작은 화분을 하나 꺼내더니 그 안에 심어진 작은 식물을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불빛이 모두 여러분을 살게 하는 신과 자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 줍니다. 참여자들은 감탄하며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신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 교수의 설명은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일상 속 경험을 통해 스피노자의 철학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날 밤 철학 모임은 끝이 났지만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과 함께 살고 있다. 매 순간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곧 신을 존경하는 일이다. 박 교수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 속에 밀도를 더해주었고 그들은 일상에서 특별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비록 밤하늘의 별들이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했듯 그 별들은 또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날의 모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진정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의 조화로운 연결을 깨달은 날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대도시 한가운데 매력적인 작은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서점은 다양한 철학 서적과 문학 작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특히 한 코너에는 철학자 존 로크의 저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점의 주인인 미스터 브라운은 철학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어 고객들에게 종종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날처럼 보였던 한 오후 어린 소년인 찰리가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찰리는 항상 이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찰리는 미스터 브라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미스터 브라운, 우리 이미 많은 것을 알고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배우는 건가요? 미스터 브라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찰리, 아주 좋은 질문이야. 오늘은 존 로크의 템나사 아사백지장 이론에 대해 들려줄게. 그 이야기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미스터 브라운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어 탁자 위에 두고 시작했습니다. 존 로크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백지장처럼 깨끗한 상태래. 우리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지. 이 백지장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하나씩 채워지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미스터 브라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어느 날 한 마법의 섬에 완전히 백지 상태로 태어난 아기들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아기들은 아무런 기억이나 지식 없이 태어나지. 그 섬에는 5명의 마법사들이 살고 있어. 각 마법사들은 이 아기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해줘. 첫 번째 마법사는 촉각의 마법사야. 아기들이 그의 마법으로 다양한 물건을 만져보고 그 촉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돼. 두 번째 마법사는 시각의 마법사야. 그의 마법으로 아기들은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보면서 세상의 모습을 배우게 되지.
세 번째 마법사는 청각의 마법사야. 그의 마법으로 아기들은 여러 소리들을 들으며 단어와 음악을 배우게 돼. 네 번째 마법사는 후각의 마법사야. 그의 마법으로 아기들은 다양한 향기를 맡으며 기억을 쌓게 되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법사는 미각의 마법사야. 그의 마법으로 아기들은 다양한 맛을 경험하며 맛에 대한 지식을 쌓아간단다. 찰리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미스터 브라운, 이 아기들은 마법사들 덕분에 세상을 배우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찰리, 미스터 브라운은 답했습니다. 이 아기들은 마법사들의 도움을 받아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배워가지. 루크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태어날 때는 빈 상태지만 감각과 경험을 통해 하나씩 지식을 쌓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배움 여정 중에 있다는 거야. 미스터 브라운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찰리는 흥미진진한 얼굴로 말했다. 뭔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져요.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미스터 브라운은 찰리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음에는 다른 철학자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하지만 오늘은 너도 한 번백지장을 채우는 경험을 해보도록 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니까. 이렇게 찰리는 존 루크의 템나사라사 이론을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찰리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고, 서점에서 보낸 시간은 찰리의 백지장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평범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30대 직장인 김철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철수는 매일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점심,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며 지루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그에게는 그저 매일이 똑같이 흘러가는 하나의 연속된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일상에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어느 날 초저녁 친구의 권유로 오래된 극장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극장은 철수가 어릴 적 부모님과 갔던 곳으로 어느새 도시 개발로 인해 잊혀진 공간이 되어버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직 작은 연극이 열리곤 했습니다. 그날 상영된 연극 은사건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죠. 이 연극은 한 남자가 무의미한 일상을 살며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이야기로, 꿈속에서는 전쟁, 혁명, 사랑, 그리고 과학적인 발견 등 다양한 거대한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혹시 나의 일상에도 그런 사건이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후 평소와 다를 거 없던 회사에서의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 철수는 카페테리아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다정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 철수 씨 맞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중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유진이었습니다. 청순하고 푸름이 가득하던 그 시절, 유진은 철수에게 첫사랑이자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두근거림이 살아나며 철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과의 대화는 순식간에 시간을 잊게 만들었고, 둘은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철수는 점점 자신에게 큰 변화가 일어남을 깨달았습니다. 유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새로운 가능성과 삶의 의미를 열어주고 있었죠. 어느 날 유진이 철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너, 나와 함께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해볼래? 그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고, 평소라면 관심을 두지 않았을 제안이었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유진과 함께라면 자신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변화를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철수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도우면서 어쩌면 자신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문득 수개월 전에 보았던 그 연극의 마지막 대목을 떠올렸습니다. 사건은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철수는 이제 깨닫습니다. 유진과의 만남도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기계적인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사건이란 단순히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헌신적인 행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사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왕국이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왕국의 이름은 하모니아 왕국이었고, 세 섬의 이름은 모라, 레티아 그리고 블람이었지요. 이 세 섬은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도덕적인 규범도 서로 달랐답니다. 첫 번째 섬 모라는 대단히 평화롭고 온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오라의 주민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여겼고 누구나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요. 그들은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는 철저히 피하라고 가르쳤답니다. 두 번째 섬 레티아에서는 다른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레티아의 주민들은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격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며 그런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왔지요. 마지막 섬 볼라미는 철저히 자율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소중히 여겼고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을 권장했지요. 볼라미의 철학은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라라는 대원칙 아래에 각 개인이 자신만의 도덕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섬의 왕국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평화롭게 지내왔지만 날이 갈수록 섬과 섬 사이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서로의 다른 도덕적 기준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오라의 한 주민이 레티아를 방문했을 때 그는 두 섬 간의 도덕적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죠. 레티아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전통적인 결투를 벌인 것을 보고 오라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오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금기였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불라미의 한 주민이 모라를 방문했을 때 그는 모라 사람들의 평화롭고 협력적인 태도에 기쁜 인상을 받았지만 자유롭고 자율적인 생활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는 모라 사람들이 항상 집단의 규범을 따르고 개인의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쉬워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기준의 차이로 인해 세 섬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자 왕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왕국의 현자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길버트 하먼의 도덕상대주의 이론을 적용해보기로 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현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오라의 평화와 연민, 레티아의 명예, 그리고 불라미의 자유는 각각 그 섬이 오랜 시간 동안 발전시켜온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새 섬은 계속해서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현자가 덧붙였습니다. 길버트 하먼의 도덕상대주의는 우리에게 도덕적 진리가 보편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섬이 가진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 섬의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라 사람들은 비록 결투라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레티아 사람들이 그것을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같은 방식으로 레티아 사람들은 모라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불라미 사람들은 두 섬 모두의 규범을 존중하며 자신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하모니아 왕국은 더욱 평화롭고 인심 많은 장소가 되었고 새 섬 및 주민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길버트 하먼의 도덕 상대주의 덕분에 각자의 도덕적 규범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도덕 상대주의는 단순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그 차이가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화와 신념 체계 안에서 도덕성을 정의하며 살아가지만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적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